오늘 저희가 처음 두 파트로 나눠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저희가 형광 프로세스 다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고, 한 20-30분 후에는 방금 소개받으신 이상현 차장님께서 이제 이미징을 했던 그런 샘플들을 어떻게 해서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몰레큘러 프로브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장기간 맡아오고 있고요. 많은 이제 이미징을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형광 다이의 이제 특징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좀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질문을 시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서론에 앞서서 최근에는 사실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요,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식빵에다가 버터를 바를 때 사실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손에 많이 묻거나 불편함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딱풀처럼 스틱 방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버터를 쉽게 바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용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품은 혹시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아실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보는 콘센트거든요. 콘센트 이제 중간 부분에 약간 구멍이 파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분리를 하고자 할 때 여기 손가락을 껴서 당기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손에 어떤 게 묻어 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장 유명한 약이라고 하면 바이럴 회사에서 개발한 저희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굉장히 많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약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글로벌에서 섭취하는 양이 1억 알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통이 있거나 혈제가 있으면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려진 기능으로는 혈소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 뇌경색 같은 거를 이제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굉장히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증상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약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세계의 사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저희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 실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용품으로 21세기에 개발된 최신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사실 공통점들은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사용할 때 이런 것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현대 생활에 맞게 굉장히 많이 바꾸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몰레큘러 프로브라고 하는 이제 형광 쪽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설립한 창시자가 있거든요. 그 창시자의 표현에 따르면 저희 바이올로지 쪽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명의 훌륭한 과학자가 개발한 제품이 있으면 10명의 생물학자들을 굉장히 일을 쥐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실험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물질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커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많이 바이올로지 쪽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이제 오래되시는 분들은 뭐 10년 이상 아마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혹시 세포가 분화되는 거 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많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세포가 분화되는 걸 보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분화된다는 건 굉장히 공공하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게 되고요.
방금 보셨던 동영상처럼 저희가 실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세포가 분화하고 어떤 펑션들을 변화를 일으켜서 분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세포 분화뿐만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세포 소기관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염색을 시켜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펑션하고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세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비보 이미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인비보 이미징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애니멀에서 이제 심장을 본 건데요. 심장에 있는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세포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 세포를 계속 움직여 줌으로써 심장이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떤 형광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컬러 스테이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세포의 소기관을 다른 컬러로 염색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하나의 세포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다양한 컬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사에서만 하시는 실험은 아니고요. 각각 랩에서도 직접 하실 수 있고 비슷한 퀄리티의 실험 결과들을 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미지 컨테스트라고 해서 직접 이제 한국에 있는 연구자분들을 참여를 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며 직접 형광 실험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이미지 컨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직접 한국에 있는 유저분께서 직접 실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본사 데이터보다 훨씬 훌륭한 데이터들을 실적으로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5 컬러까지도 염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고요. 인비보 실험뿐만이 아니라 인비트로 실험까지도 다 커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레퍼런스를 많이 이제 취합을 해서 실 데이터로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른 랩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형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그 부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형광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두꺼운 교과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에서 형광 각각의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컬러를 내는지 또 어떤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지들을 각각 볼 수 있는 또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미노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형광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광 실험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간단하게 구분해서 보시면 세포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드락을 처리하는 과정을 바로 삽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샘플을 프랩을 하신 후에 그 형광 염색을 시키시고요. 마지막에 마운팅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라벨링 단계는 다 시약을 통해서 커버를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또는 팩스 아니면은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요즘에는 형광 플레이트 리더기라든가 아니면 스캐너 같은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장비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 단계에 있는 샘플을 프랩하는 과정이라든가 샘플을 계속 컬처하는 과정은 플라스틱 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을 통해서 또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형광 실험에 대입할 수 있는 형광 다이는 어떤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프로세스 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케미컬을 다 모아놓은 그런 다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세스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GFP, YFP 같은 타입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이제 콘탄 닷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슬 모양처럼 이렇게 케미컬이 여러 가지가 모집되어 있지만 그 방사선 약간 반도체 성분의 그런 이제 중금속을 표면에 싸고 있는 이런 구슬 모양의 다이들도 실제로 시험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다이는 혼자서는 발광을 할 수가 없고요. 빛이라고 있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발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너지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외부에서 이제 라이소스라고 하는 빛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 형광 다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가 다시 외부로 방출이 되고요. 원래 상태인 정지 상태로, 스테이트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부분의 형광 다이가 컬러를 띠고 있지 않다가 외부에서 빛을 받게 되면 자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컬러인 뭐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 레드 이렇게 컬러를 각각 띠게 되고요. 이런 컬러들은 디텍션 하고자 하는 장비에 있는 라이트 소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구매한 형광 다이가 장비하고 호환이 100% 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호환율이 20%밖에 되지 않으면요. 이 나오고자 하는 형광 다이에 있는 그 효율성도 20%밖에 발휘가 되지 않고 반면에 한 50% 정도 장비하고 일치를 시켜줬다면 나오는 빛도 50%, 만약에 정말 100% 다 호환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형광 다이도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다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형광 스테인을 하셨는데 컬러가 너무 약하다 하시면 1차적으로 장비하고의 이 파장이 맞는지 호환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트러블 슈팅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형광 다이의 특징은 이렇게 빛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형광 다이의 특징을 알게 되면 그만큼 프로세스 그 스테이닝에도 필요한 부분을 다 좀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직면을 하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형광 다이가 금방 컨택이 된다는 문제점을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형광을 일단 빛에 의해서 익사이테이션 돼서 컬러를 띠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익사이테이션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컬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전문 용어로 펀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맡게 되는데요. 그 펀칭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컬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닝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이미징을 찍는 동안에도 컬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지만 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아까 워크플로상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마운팅 과정을 꼭 하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마운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징을 하고 나서 샘플 위에다가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형광 스테인이 된 거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빛이 다이렉트로 맞는 걸 좀 줄이실 수가 있고요. 이 안티페이드를 또 추가를 하면 훨씬 마운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개는 같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이 이제 안티페이드가 들어가 있는 요소고요. 오른쪽이 안티페이드가 없이 그냥 버퍼로 마운팅만 했을 경우입니다. 일단 그림은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마운팅은 한번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차단을 해주기도 하지만 안티페이드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 효과를 증폭해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샘플은 다 산화 요소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 요소가 뭐냐면 산소라고 해서 티슈 샘플이나 아니면은 그 세포 샘플이나 동일하게 산화해서 O2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산소가 형광 다이의 그 구조에 끼어들어가게 되면 형광 다이 구조가 파괴가 되면서 더 이상 형광을 낼 수 없도록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광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산소를 그래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리에이전트를 쓰는 게 중요한데요. 안티페이드라고 하는 요소가 안티페이드라고 해서 산소를 없애주는 리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마운팅 솔루션에는 안티페이드가 들어가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안티페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솔루션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많이 쓰시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은 안티페이드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왕이면 거의 비슷한 레벨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페이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직접 찍었을 때 그림을 보여드리면 왼쪽이 안티페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이 없는 건데요. 계속 현미경 아래에서 이제 빛에 노출을 시켜주게 되면 오른쪽처럼 굉장히 빨리 펀칭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 요소를 한번 없애주게 되면 왼쪽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유지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운팅을 하더라도 안티페이드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뒤쪽에 이제 보통 랩에서 홈메이드 방식으로 쓰실 경우에는 글리세롤하고 PBS를 50%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그 안티페이드 함유율이 높을수록 위쪽 그림처럼 그 현미경에서 찍는 시간이 길어져도 크게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이런 안티페이드라든가 마운팅 솔루션은 모든 형광 다이하고 효율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만약에 예시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왼쪽에 굉장히 많은 다이 타입이 있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이제 그 프로테인의 형광이 달려져 있는 것도 있고 케미컬 모디파이드 된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나노 크리스탈 형태의 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호환이 되는 게 효율이 다 다릅니다. 보시면은 한 82%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00% 되는 것도 있고 98% 여러 가지 효율면에서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효율이 많이 보강이 된 다이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마운팅 솔루션을 쓰시는 것도 일단 한 가지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티페이드를 추가하는 방법 또는 이제 그 마운팅 솔루션이 얼마나 내가 쓰고자 하는 형광하고 효율이 높은지 이런 걸 비교하는 방법이 일단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다른 부분으로는 일단은 광 안정성을 증폭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광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형광 다이가 모든 게 똑같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형광 다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케미컬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형광 다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더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그린 컬러를 띄지만 왼쪽에 있는 프로세인이라고 하는 다이가 있고요. 프로세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FITC라고 하는 형광 네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 그린 488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오레곤 그린 514 여러 가지 녹색을 띠지만 다른 형광 다이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형광 다이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광 증폭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똑같이 그린 컬러를 띠지만 광 증폭성이 높냐면 이 형광 케미컬들이 약간씩 모디파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미컬 구조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썰폰드 엑시드라고 하는 화학 구조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점들이 보완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커버를 해놨고요. 첫 번째 개선이 되는 부분이 워터 솔리빌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일단 뭉쳐서 세포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오류를 저희가 많이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다이하고 다이 간에 여러 가지 멀티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인터랙션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간섭 현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 컬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유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퀀칭이라고 해서 아까 컬러가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이 썰폰드 엑시드라고 하는 케미컬만 달아놔도 이렇게 광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 프로세인보다는 이렇게 모디파이드가 되어 있는 다이들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보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다이보다는 모디파이가 많이 되어 놓은 다이 쪽으로 컨버전 하시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데이터상에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형광 현미경 아래에서 녹취를 시켜보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모디파이드 된 다이들이 유지가 되는 것도 이미 실험 논문 결과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일반 다이보다 훨씬 더 증폭이 많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다이가 나노 크리스탈 형태의 다이입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다이들이에요.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포항공대 쪽에서 개발이 된 다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해외 브랜드에서도 개발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일반 다이하고 차이가 크게 없고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반도체 성분으로 쉘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을 많이 받더라도 이 반도체의 금속 성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프로텍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많이 컨팅이 되는 걸 막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형광 함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다이보다는 한 4배에서 10배 가까이 형광의 인텐시티를 증폭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폭 효과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형광 인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샘플하고 샘플 간에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서 구분하기 힘든 샘플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인텐시티가 높은 다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 성분이다 보니까 이 형광 현미경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미경을 통해서도 이 금속 성분의 동그란 파티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아래쪽에 닷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 찍히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가서 이 형광다이가 붙어서 시그널을 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노 크리스탈 형태는 일반 다이에 비해서 굉장히 인텐시티가 이렇게 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구분이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밝기가 세다는 점은 세포 이미징에서만 그 빛을 발하는 건 아니고 인비보 실험하실 때에도 이 티슈에 두께가 있지만 그거를 커버해서 인텐시티가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이 되고요. 요즘에는 웨스턴은 저희가 블랙밴드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핑을 하지 않아도 하나의 멤브레인 또는 젤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세컨더리에 붙어있는 형광다이만 컬러를 다르게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의 멤브레인 또는 젤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베타 액틴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형광은 보통 증폭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몸 안에 있는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세포 안에 시그널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형광다이를 쓰게 되고요. 이러한 형광다이를 쓸 때 방법이 보통 3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 바로 형광을 붙여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2번째 방법이고, 일단 형광다이를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붙여가지고요. 일단 샘플에다가 프라이머리 붙이고 프라이머리에 세컨을 쓰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형광을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프라이머리, 세컨에 HRP가 붙어있고 HRP에 스텝타비딘, 형광 이렇게 붙여져 있는 3스텝을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에 바로 붙이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라이머리에 바로 붙이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시냐면요. 멀티스테닝 할 때 이렇게 항체들끼리 호스트가 같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부득이하게 이제 프라이머리 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같이 쓸 때 서로 세컨을 쓰시게 되면 세컨에 있는 종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머리에 바로 형광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호스트가 고트면 안티 고트를 쓰셔야 되잖아요, 세컨으로. 두 개 다 안티 고트를 쓰게 되면 서로 프라이머리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서로 가서 붙게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바로 붙이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제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항체가 Y자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이 Y자 모양 중에서 샘플하고 바인딩하는 부분은 이렇게 항체 위쪽 부분인 FAB 부분이 가서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샘플하고 붙지 않은 부분은 FC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샘플하고 붙는 부분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논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는 이 FC 부분에만 가서 형광 다이가 붙을 수 있도록 모디파이가 해놓은 그런 테크놀로지이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제논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10분 안에 라벨링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호스트 종류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제논 타입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제논처럼 빠르진 않지만 굉장히 용량이 작다거나 그리고 붙여야 되는 샘플량이 오히려 더 많다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안티바디 라벨링 키트도 따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형광이 굉장히 증폭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자임 앰플리피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앞에 보셨던 두 방법보다는 훨씬 더 증폭량이 많습니다. 저희가 웨스턴 할 때 마지막에 ECS 솔루션 떨어뜨리기 전에 세컨더리 안티바디 HRP 효소가 붙어져 있는 방식을 쓰시잖아요. 형광에도 똑같이 이 방법을 쓰시면 증폭 효과를 굉장히 높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항원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차 항체 쓰시고 2차 항체 HRP 붙어져 있는 거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다이가 붙어져 있는 스테트 아비딘을 쓰시게 되면 이 스테트 아비딘이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그만큼 다이가 많이 가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증폭 효과를 단기간에 굉장히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RP 효소가 살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통 효소는 1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형광처럼 빨리 한번 빛을 보면 사라지는 효과를 계속해서 증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보통 많이 선호하시게 되고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을 때는 파라핀 블럭에서 뽑은 샘플이라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된 샘플에서는 더 이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반 방법을 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세 번째 방법, 티라마이드 방법을 쓴 겁니다. 보면은 이제 왼쪽이 더 증폭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하나하나씩 증폭이 됐잖아요. 그래서 브로드하게 형광이 가서 붙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스페시픽하게 내가 원하는 시그널에 가까이 가서 붙기 때문에 결과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도 있었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요즘에 그 픽스되어 있는 형광 실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굉장히 시그널을 변화를 오랫동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 라이브셀 이미징 시에 세포가 오래 유지가 안 된다, 세포가 금방 죽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형광 이미징 할 때 대입하는 솔루션들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를 넣어주게 되면 형광 실험에 적합하지 않으세요.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메디아는 세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메디아를 처리해 주시지만 피놀레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섭 현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놀레드에 있는 레드 색깔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피놀레드 빼져 있는 메디아를 쓰시게 되면 또 pH 변화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브셀 이미징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한 2, 3일 정도 하신다 하면 2, 3일 정도에 맞는 라이브셀 이미징 솔루션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pH 변화를 보시게 되면 그 거의 값 차이가 없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뭐 PBS 아니면은 뭐 DW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넌스테이블하게 결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주일 이상 진짜 오래 컬처를 하고 이 세포를 다시 수거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면 그 메디아랑 가장 가깝게 조성을 만들어 놓은 이미징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중에 이미 다 나와 있게 되고요. 아예 이제 기본 메디아하고 같은 이름을 갖지만 앞쪽에 형광
이미징 실험에 쓸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저희처럼 플로어브라이트, DMEM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일주일 이상 컬처를 하실 때는 이런 솔루션들을 대입해서 쓰시게 되면 pH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고 세포의 어떤 그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퍼포먼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도 이제 일반 DMEM 피놀레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 위에 일반 DMEM 쓰셨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백그라운드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의 스테이닝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시약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형광시약도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식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냐면 일단은 시약 자체가 옛날에는 파우더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파우더를 농도에 맞게 녹여서 저울에서 재주시고 달루션 하시고 막 이런 단계를 번거롭게 거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달루션 하지 않고 농도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실험을 간편하게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약 넣는 것처럼 솔루션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드라퍼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그냥 떨어뜨리시면 바로 형광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차단만 해놓으시면 냉장에 있던 거를 다시 꺼내셔서 뭐 약간 워밍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냉동에 있던 걸 녹여서 다시 사용하시거나 이런 번거로움을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라이브셀 이미징 리에전트라든가 픽스 아니면 액세서리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실험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백그라운드도 제거할 수 있는 서플라이저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라이브셀 이미징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솔루션들을 좀 찾아보시면 쉽게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제거하실 수 있다라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미나 준비한 거 많은 사실 저희가 세미나 자료가 있지만 처음 형광 세미나여서 이제 바로 접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플들을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사실 염색을 하고 싶은데 솔루션들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시약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선택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회색깔 세포가 나타나게 되고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이들이 하나씩 컬러를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염색할 수 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셀 세닝 툴들을 한번 미리 시연을 해보시게 되면 제품 선택이 좀 쉬워질 수 있고 아니면 형광 염색 스스로 하신 샘플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의 툴에서 돌려본 거랑 비교를 해서 형광 그 결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채널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셀렉션 가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파장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몰레큘러 웨이트 정보 그리고 이제 어떤 장비하고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스테잉 할 때 저희가 스펙트럴 비유어라고 해서 형광의 파장이 얼마나 서로 겹침 현상이 있는지 간섭 현상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저희가 그 아이폰 요즘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어플을 다운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다이, 어떤 실험에는 이 다이를 써야 되는지도 앱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이의 농도, 컬러,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온도, 심지어 이제 프로토콜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실험 다이 옆에 아이폰만 놓고 타이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넣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눌러서 일정 시간 후에 로딩을 하고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실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편리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형광 염색이 재밌어지고 아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사실 한정돼 있어서 많은 자료를 소개를 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형광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현 차장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디텍션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 거라 믿고 저희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저희 송자영 부장님께서 형광 다이들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염색을 더 효율적으로 또 잘할 수 있고 또 오래 보존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염색된 시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현미경 상황에서도 잘 볼 수 있고 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기본 내용을 짚고 그리고 광원의 선택, 그리고 필터의 선택, 그리고 대물 렌즈의 선택,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생물학 분야에서 쓰시는 현미경은 다 인버티드, 도립 현미경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정립 현미경 분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는 셀컬처라든지 이런 라이프스타일 상황에서 이미지를 보시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DC나 마이크로플레이트나 아니면 플라스크에 셀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를 증폭해서 확대해서 보시려고 할 경우에는 대물 렌즈가 샘플에 가깝게 다가서야 되는데요. 렌즈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플라스크나 DC나 플레이트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죠, 뚜껑을. 그래서 대부분이 다 도립 현미경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형광이 추가되면 도립 형광 현미경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도립 현미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형광 파트이기 때문에 형광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팩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소스, 광원과 필터, 색을 결정짓는 필터, 그리고 이제 렌즈, 이미지의 어떤 레졸루션을 결정짓는 렌즈 프로토 분야로 나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광원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존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공동 장비시나 아니면 또 개인 장비를 가지고 계신 그런 기본 메이저 브랜드사의 광원들은 대부분 머큐리 램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면 메탈 할라이드 램프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시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머큐리 램프 같은 경우는 300시간에서 500시간 정도를 켜놓게 되면 광 인텐시티, 광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찍는다 하더라도 광량이 떨어진 램프 상황에서 찍게 되면 이미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시간 내에서 500시간 정도의 교체를 하게 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밑에 보시면 LED 램프로 전환을 됨에 따라서 현재는 그 광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LED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돼서 LED 램프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LED 램프 같은 경우는 5만 시간의 이상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원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코스트적인 매니지먼트 를 하시는 코스트 비용의 부분을 보시면 그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ED 램프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통 램프는 머큐리 램프를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열에서 발생하는 빛을 이용해서 이미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열하는 과정도 필요하시게 되고 또 사용을 다 하시면 열을 식히는 과정도 필요하십니다. 어떨 때는 램프에도 쿨링 램프를 달아서 열을 식히는 과정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LED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샘플에 형광의 이미지에 형광량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광원을 선택하실 때 상당히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ED 같은 경우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구조의 변화를 약간 주면 파장 특이성을 갖는 LED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흔히 가장 좋다고 말하는 화이트 LED 같은 경우는 그러한 파장 특이성으로 만든 블루, 레드, 그린 파장대를 조합을 잘 해가지고 하나의 그 투명한 화이트 LED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또한 LED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뎁스테인이라든지 HNE 스테이닝을 하셨을 때 형광이 아닌 얘기지만 추후에 화이트 밸런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화이트 밸런싱을 맞출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광원은 LED의 시대가 도래했고요.
저희 라이프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그 메이저 브랜드사에서 LED의 광원을 탑재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LED를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라인이 LED 파트이고요. 메탈 할라이드 그리고 머큐리 램프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큐리 램프 교체를 막 한 머큐리 램프에서 찍은 이미지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약 200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광량이 5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똑같은 실험을 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기대했는데 이미지가 달라지는 이유가 내 샘플에 저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리플레이스 이렇게 LED를 추가하는데 리플레이스에 산다. 비용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음은 필터 부분입니다. 필터는 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 화장대 필터를 선택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절대 바꿔서는 안 되겠죠. 네. 근데 필터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드 코티드 필터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소프트 코티드 필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프트 코티드 필터는 광 투과성이 100이라는 광을 투과시켰을 때 약 80%의 광을 투과하는 필터이고요. 그에 반해서 하드 코티드 필터는 거의 100이면 100을 다 투과시키는. 그러면 아까 저희 성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광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또 파장대를 맞춰서 정확하게 세게 주면 줄수록 센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프트 코티드 필터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머큐리 램프 열이 발생하는 많은 램프를 쓰게 되면 필터의 교체 시기도 단축 빨라지는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물론 비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미징 장비는 가장 이미징을 좋게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코티드 필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보통 메이저 브랜드사에서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것들은 다 소프트 코티드 필터고요. 하드 코티드 필터는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에보스 장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저희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보스의 가장 핵심 테크닉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광원과 필터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필터는 이렇게 다른 공이 다 비슷하실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특이적인 필터들이 존재하고요. 또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렌즈 부분인데요. 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트레이닝이나 세미나 할 때 많은 시간을 이 렌즈 부분에 대물 렌즈 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생각보다 이 공용 장비로 형광 현미경은 고가 장비로 인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공용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공용 장비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렌즈 세팅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샘플을 더 이미지를 더 좋게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려기 위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좀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물 렌즈의 경우 크게 성능, 그러니까 대물 렌즈의 그레이드로 나누면 아크로메 타입과 플로라이트 타입 그리고 아포크로메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 가지 렌즈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아크로메 타입 그레이드니까 가장 그레이드가 낮고 중간이고 가장 높은 그레이드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아크로메 렌즈로 보시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아크로메이 또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합을 잘 하셔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크로메 타입은 그냥 셀 컬처 하시고 섭 컬처 하실 때 셀의 컨퍼런스나 아니면 셀의 몰포로지를 보시는 정도에 적합하고 만약에 나는 거기에 형광을 봐야겠다. 또 데스테이닝이나 이런 컬러풀한 조직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플로라이트급의 이미지 렌즈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고배율로 정말 좋은 이미지를 얻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크로메 타입의 렌즈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단 세 가지의 그레이드별 렌즈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렌즈를 어떤 그레이드를 선택해야 될지 먼저 아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종류를 나눠봤는데요. 일반 셀 이미지를 보신다고 하실 때 그럴 때에는 지금 거의 모든 선생님께서
이 위상차 기능이 있는, 페이즈 컨트라스트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셀의 이미지를 입체감 있게 보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네, 위상차, PH라고 적어져 있는 이 렌즈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형광 이미지 아니면 조직 이미지를 조직에 대해 그 컬러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 pH 기능이 없는, 위상차 기능이 없는 일반 렌즈, 브라이트 필드 렌즈를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나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커버 슬립이나 아니면 뭐 커버 슬립 마운팅된 샘플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버텀이 커버 글래스로 된 재질의 컬처 웨어를 사용하셔서 셀을 키우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커버 슬립 전용 렌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렌즈를 보여드리면 같은 40X 렌즈입니다. 근데 그 용도별로 세 가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렌즈를 선택함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얻어내시는데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렌즈를 잠깐 보시면 이 세 가지 렌즈가 다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뒷장에서 렌즈를 제대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신 대로 이 렌즈를 보시면 플랜 R4, 그래서 이건 R4 크로메탑의 최고의 렌즈이고요. 그리고 렌즈의 배율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1.35라는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렌즈의 어떤 그 성능을 결정짓는 NA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일 렌즈, 오일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있는 0.17이라는 이 숫자가 또 이 렌즈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용도 써야 되는지 결정짓는데요. 이 0.17은 바로 커버 글래스의 두께입니다. 커버 글래스의 두께. 그래서 대부분의 커버 글래스의 두께가 0.17mm에서 0.19m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그런 숫자가 적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렌즈는 커버 글래스 전용 렌즈이구나. 그래서 렌즈가 무조건 시료를 보기 전에 샘플이 중간에 마운팅 되어 있다면 나는 이 렌즈는 무조건 커버 글래스를 먼저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2나 1.3mm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 슬라이드 글래스의 두께가 되겠죠. 슬라이드 글래스의 두께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셀 컬처할 때 사용하시는 컬처 디시나 멀티웰 플레이트나 플라스크의 바텀의 두께가 바로 이 슬라이드 글래스의 두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2나 1.3으로 적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렌즈는 이 두꺼운 두꺼운 버텀 1.2mm 되는 바텀면을 먼저 샘플을 보기 전에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렌즈의 용도가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지를 찍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NA 값이라고 해서 렌즈의 해상력을 결정짓는 그 상수인데요. 이거는 렌즈가 얼마나 빛을 받아들이느냐, 그 능력치를 숫자로 표시하는 건데요. 숫자가 0.1부터 시작해서 1.42, 1.43까지가 거의 맥시멈 숫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0.1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0.1의 차이는 정말 이미지를 얻는데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그 오일 렌즈가 아닌 일반 에어탑의 렌즈와 오일 탑을 비교했을 때 거의 0.1에서 0.2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오일 같은 경우는 빛의 산란을 막아서 렌즈 속으로 빛이 더 많이 들어가게끔 샘플로 빛을 주고 샘플에서 나온 빛을 받아들일 때 렌즈가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 원리가 오일층을 중간에 끼면 빛의 산란이 적게 돼서 렌즈로 많이 들어가죠. 이럴 경우에 같은 배율의 렌즈를 할지라도 오일과 에어의 NA 값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부분이 커버 글래스 타입의 대부분의 오일 렌즈는 커버 글래스 전용 렌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0.75와 0.65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얻고 좀 더 해상력이 좋은 이미지를 얻고 싶다고 하시면 커버 글래스 전용 렌즈로 가셔야겠죠. 네. 그러면 또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워킹 디스턴스예요. W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면 샘플까지 렌즈가 최적의 포커싱을 맞췄을 때 샘플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잘 조절하셔야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배율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 내리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내 그 보고자 하는 샘플이 두꺼운 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께보다 짧은 워킹 디스턴스를 가진 렌즈를 선택하신다면 전혀 보실 수가 없으시겠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감각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렌즈의 어떤 그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말씀드렸던 듯이 NA 값, 워킹 디스턴스, 그리고 브라이트필드는 일반 광학 렌즈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고요. 거기에 위상차 기능 있는 렌즈, 셀 이미지를 보시려고 하실 때, 라이브한 셀 이미지를 보시려고 할 때 페이지 렌즈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롱 워킹 디스턴스 렌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보신다거나 흉곽을 보신다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실 렌즈들입니다. 커버 슬립 커렉티브 렌즈는 아까 커버 글래스 전용으로 렌즈를 쓰시는 거고요. 커버 글래스 전용 렌즈의 대부분이 오일 타입의 렌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크로메 타입, 플로라이트 타입, 아포크로메 타입의 세 가지 그레이드별 렌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조합을 하셔서 렌즈 조합을 하셨을 경우에 내 실험에 맞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 라이브 셀 이미징을 많이 하시고요. 뭐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지만 그냥 살아있는 셀 자체를 좋은 40x 이상 고배율로 찍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만약에 40x 이상, 60x 이렇게 다 찍으시려고 하실 때 고배율 렌즈에서 아무리 찍어도 40x 렌즈에서 아무리 찍어도 이렇게 너무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블로잉하게 안개 낀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안 나오는 이미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 일단 렌즈를 커버 슬립 전용 렌즈로 바꾸시고요. 커버 슬립 전용 렌즈로 바꾸신 다음에 그 셀 컬처 용기를 흔히 말하는 컴포컬 디시라고 말하는 저희 글래스 버텀 디시 있죠. 디시의 일정 부분이 커버 글래스 재질로 바텀이 되어 있는 것, 글래스 바텀면이 커버 글래스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커버 글래스 챔버 슬라이드라고 하는 챔버 슬라이드지만 바닥면이 셀을 키우는 면이 커버 글래스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챔버 용기를 사용하셔서 거기에 셀을 키우시고 40x라고 한다면 40x 커버 슬립 전용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훨씬 더 그 전에 찍었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컴포컬 디시라고 이름을 명명을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컴포컬 렌즈들이 대부분 그 커버 슬립 전용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컴포컬로 찍을 때 항상 그 DC를 사용하시는 게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내가 라이브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좀 고배해서 좋게 찍어야겠다라고 하면, 처음 키우실 때부터 셀을 키우시는 어떤 그런 그 환경, 용기, 컬처웨어가 커버 글래스 버텀으로 키우시는 게 좋은 선택이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림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 롱 워킹 디스턴스 렌즈, 일반 브라이트 필드 영역의 렌즈는 그냥 모든 플레이트, DC, 플라스크, 챔버 슬라이드 글라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커버 글래스 전용 렌즈는 이렇게 커버 글래스, 그리고 커버 글래스로 바텀이 커버 글래스로 구성된 플레이트, 그리고 말씀드린 글래스 버텀 DC, 그리고 커버 글래스 챔버 슬라이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렌즈에 대한 위상차 렌즈일지 또 렌즈의 성능에 따라서 아크로메 타입인지 플로레티 타입인지 아포크로메 타입을 잘 구별해 내신다면 선생님께서도 원하시는 굳이 컴포컬을 가져가셔서 굳이 안 찍으셔도 되는 그러한 날이 얼마 이제 바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아크로메 용어들, LW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렌즈를 선택하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장점을 비롯 이렇게 조합해서 현재 그런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암시를 가지 않고 찍는 아주 편리한 그런 형광 현미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DSLR과 모바일 폰으로 해봤는데요. 폰 카메라 요즘 잘 찍히죠. 편리하고 내가 찍고 싶을 때 언제나 다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요즘 시대는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과거까지 제가 12년 전에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너럴 PCR 머신이 모든 랩에 한 대씩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너럴 PCR 머신은 필요하면 사고 또 필요하면 또 사는 그러한 형식의 장비가 되어버렸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리얼타임 PCR 머신이 최근에는 개인 장비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리얼타임 PCR 머신이 그렇게 저가의 장비가 아니죠. 2천만 원대 중후반대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장비로 필요하실 때는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이미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도 편리하게 내가 원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이미징 부분에서도 개인 장비화 추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해봅니다. 거기에 맞는 장비가 이제 이러한 장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광원과 필터와 렌즈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했을 때 최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느냐. 광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컴포컬이 레이저 광원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는 일반 광원보다 훨씬 파워가 세겠죠. 그러나 그만큼 포토 블리칭이 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일반 형광연미경에는 그런 레이저 광을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말씀드린 대로 LED를 장착하게 될 경우에 광은 세게 주면 세게 주면 좋지만 그 광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그 이동하면서 광 손실이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을 이용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광을 이용한 그런 마이크로 프로젝트 리더, 우리 흔히 말하는 레이저 리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들도 광원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형광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원을 얼마나 최단거리로 이용해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 과제가 남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 그 테크닉으로 말씀드렸던 그 라이트 큐브, GFP, RFP, 다피 보였던 라이트 큐브가 이 네모 상자이고요. 광원, LED 광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와서 바로 익사이테이션 필터를 거쳐서 바로 샘플에 가서 바로 이미션 필터 거쳐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이 광원의 경로가 아주 짧아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긴 광원 경로를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는 훨씬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한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지만 아주 짧은 경로이거든요. 일반 현미경 손길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카메라로 들어가고 이렇게 카메라와 광 경로가 길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미징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거는 제가 데모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문 데모를 하면서 어떤 한 유저분께서 주신 샘플을 찍어놨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찍어져서 저희가 샘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피와 팔로이딘 그리고 사이토졸레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를 찍은 건데요. 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컴포컬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굳이 이 정도 이미지로도 나는 데이터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형광현미경으로도 얼마든지 조건을 잘 잡아서 찍으신다면 좋은 이미지를 찍어내실 수 있다고 장담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